네, 관련해서 이제 직접 탈북을 해서 이런 과정을 잘 아는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좀 심각하게 좀 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보면은 이제 탈북 브로커가요. 이제 강변까지는 이 탈북민들이 잘 도착했다 이런 네. 영상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이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브로커들이 이제 그 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냅니다, 보통.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걸 증거로 보내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증거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 영상을 보낸 이후에 바로 중국 공안이 그들을 덮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쿤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붙잡힌 곳이 중국의 쿤밍이라는 곳인데, 쿤밍이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탈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통로가 중국에서는 아. 쿤밍입니다. 그럼 많이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쿤밍이라는 지역을 빠져나올 때에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쿤밍을 바로 넘어서면 이제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혹은 베트남으로 갈 수 있는 국경으로 갈 수 있는 제3국으로. 길이 열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도 이 길목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5명에 달하는 여성 13명과 아이 2명이 지금 동시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과거의 어떤 탈북 선례를 봤을 때에는 약 3명, 4명 정도 움직이는 것도 많이 움직인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탈북할 때 이 브로커 방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뭐 브로커한테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북송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선이 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분들은 쿤밍에서 잡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뭐 단순 어떤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였던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볼 때 단순 탈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약 1년 가까이 노동 단련대에 보내는 정도의 수준의 처벌에 그칩니다. 예. 생계형 탈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처벌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탈북의 목적이 한국에 가기 위한 한국행위였다라고 이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16명을 한 번에 잃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들은 바로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 한국행에 올랐던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중 국경 일대의 감시라든가 뭐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촘촘히 강화되었고 또한 그 국경을 넘을 당시의 그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등에다 대고 총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 북한을 직접 탈출해서 넘어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윤 대통령이 강제 북송 막겠다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 우리 정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이제 신유빈, 임종훈 선수와 사진 찍었던 이 북한 선수들이 이 셀카를 같이 찍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뭐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든 안 좋았던 시기든지 간에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북한 선수들이 주동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게 빅토리 셀피라고 해서 IOC의 그 공식 스폰서인 삼성이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IOC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진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은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한 것인데 그런 굉장히 피동적으로 임한 것에도 사실상 10년형의 처벌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그 청년 세대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한국으로 청년 세대를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반증하는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올해 초부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이제 북한은 최대의 뭐 적국이다, 혹은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 배경에는 현재 북한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 세대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문화에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고 네. 한국 드라마를 동경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본인의 어떤 통치를 유지하는데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걸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적극으로 표현하고 뭐 반동문화 사상 비핵 등 뭐 채택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한국 선수와 사진을 찍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청년 세대들한테 아무리 메달을 따고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네. 북한 노동당이 요구하는 것과 반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뭐 사진 나갔었는데 그 신유민 선수 아니었고 다른 선수 사진 2명이 나갔는데 바로 한국의 과거 이은주, 북한의 홍은조 선수가 이렇게 셀카를 찍었던 모습이 방금 사진에 나갔었는데 바로 이 사진인데 이때 홍은정 선수, 북한 선수도 뭐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도 체육할 때 그 체육선 그 스포츠계에서는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 국제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요. 단일 팀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팀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면 반갑다라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 정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예. 현재 북한은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비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내부 소식도 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달 전입니다. 이 홍수 사태,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북한이요. 이 압록강 수해 현장 영상이 중국 쪽에서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게 됐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화면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군인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화면은? 현재 지금 저들은 그 수해 복구 사업을 대부분 맨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껏 손에 쥔 게 삽과 곡괭이 정도입니다. 예. 중장비가 들어가서 치운다던가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북한에서 청년 학생 30만 명이 네. 그 수해 복구 지원에 자원하기 위해서 수해 그 복구 현장으로 나갔다라고 보도한 이후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거든요. 예, 저희도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지금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 식량이라든가 그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해 복구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장비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인력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북한의 어떤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네, 겁니다. 군가를 들고 맨손으로 지금 수해 복구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중국이 수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거부를 예. 하고 있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해의 그 피해의 규모를 인정하고 또 국제사회가 내미는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에 굉장히 금이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가 처음에 그 수해 지원을 해준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예. 했을 때에도 북한은 앞에서는 거부를 했지만 또 뒤에서는 받을 만큼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현재 북한은 보여주기식, 즉 김정은 위원장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그 체제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수혜 정도는 자신들의 손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서 그 수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받는다라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요 물 부족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좀 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 이 얘기는 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수해가 난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파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기존에 식수로 사용하던 강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조차 그리고 씻는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부분이 오염되고 기존에 활용되던 배수 시스템도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소방차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장비들을 동원해서 긴급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네. 북한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 충분한 만큼의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필요한 식수라든가 이런 생활용수를 지금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았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물이라도 실컷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소속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론이군요.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속보 전해드리면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연기됐고 의정 활동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뒤에서 정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김구현 보좌관님. 지난해 탈북한 2.19 전참사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당 중심의 통제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가 아닌 당 내부 정치를 강화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의 기본적인 틀은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을 앞세운 정치다. 즉 당시 김정일 시대 때는 조선노동당은 살짝 뒷전에 있었고요. 군이 가장 맨 앞에서 특히나 국방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이끌어 왔었죠. 예. 그 덕분에 북한은 뭐 핵무기도 만들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만들면서 그들 나름의 국방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의 군사적인 침입이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그 가능한 아주 유일한 방법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통치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네. 그동안 군을 앞세우면서 군의 이제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 통치, 즉 조선노동당이 북한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상당히 느슨해졌고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청년 세대라든가 다양한 어떤 북한의 주민들이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체제와 조금 이완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북한 체제에 대한 그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통치 체제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북한 상황과 현상 자, 와닿게 말씀해 주셨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이 관심이 갖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올림픽 스타들 얘기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먼저 이 삐약이 신유빈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별명처럼 삐약인데 별명처럼 이 치킨 모델이 됐다. 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했는데 진짜로 치킨 모델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거나 네. 주먹밥을 먹는 모습 아마 많이 보셨는데요. 그 모습 정말 귀여웠죠.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바삭바삭. 이즈랑 먹어봤어? 네, 저희 밥을 좀 잘 먹어요. 같이 맨날 모여서 도시락 꼬박꼬박 먹고. 아니 이게 진짜 안 지치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되는 맞죠?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먹는 것만 찍혀요. 진짜 먹을 때만 찍히고. 네, 이렇게 먹을 때도 너무 복스럽게 먹으니까요. 이 귀엽게 먹으니까 신유빈 선수가 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잇따라 광고 모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나나 맛 우유와 또 편의점 주먹밥 모델이 된 데 이어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치킨 모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신유빈 선수가 모델인 이 편의점 주먹밥 네. 한번 먹어보자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미 출시 나흘 만에 22만 개가 판매가 오. 돼서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신유빈 효과가 대단하긴 했는데 네. 신유빈 전성시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연구소가 한 달 동안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1위가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2위였는데 아, 손흥민을 제쳤어요? 네, 손흥민 선수 제치고 신유빈 선수가 브랜드 평판 1위를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대중에게 귀엽다, 막다, 밝다, 기부도 잘한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유빈 선수가 5살 때부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탁구 신동으로 불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장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봐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좀 정이 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 방송 출연 제의도 부상 회복과 휴식이 먼저라고 밝히면서 다 거절을 했는데요. 9월 말에 있을 중국
국제 대회 참가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이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성적을 좀 거뒀다고 들떠 있거나 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5위에 올랐던 네.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남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선수인데 파격적인 모습도 공개해갖고 여성 팬들도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보시기에도 멋있는데 제가 보면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 한 패션 매거진이 오상욱 선수의 화보를 공개를 했는데 192cm 훤칠한 오상욱 선수는요. 소년미와 오. 청량미가 느껴지는 모습부터 이 남성미를 이 소위 뿜뿜한다고 네. 하죠. 이 남성미 뿜뿜하는 모습까지 팔색조 매력을 뽐냈습니다. 사실 오상욱 선수는 연예인 못지않은 수려한 외모로 국위선양 비주얼이다 이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최근에는 이 SNS에 해외에 있는 셀럽들이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거나 팔로우 신청을 했다면서 올림픽 전과 확 달라진 일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스타네요. 그렇습니다. 월드스타죠. 오상욱 선수는 이미 굵직한 예능 프로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는 맥주 광고도 찍었죠. 여러 분야에서 러브콜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배드민턴 협회장이 어제 9세대 관습을 없애겠다고 얘기해서 배드민턴 협회장도 일단 배드민턴 개선에 진짜로 의지가 있는 거야? 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금메달을 딴 이후에 공개적으로 협회에 대해서 좀 폭로를 했었죠.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태규 협회장이 전체적으로 9세대 관습은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귀국할 때만 해도 안세영 선수가 겪는 어려움을 이 회장이 모르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태규 협회장은 선수와 갈등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회장님으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예. 그럼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예.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네, 김태규 협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한이 맺혀 있었겠는가. 내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 선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전부 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파리 현지에서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듣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최근에 정치권까지 이렇게 나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대표팀에 들어온 게 이미 7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빨래했다, 선수 선배들 청소했다, 네. 라켓줄 교체했다. 이거 힘든 점 아니면 구습을 미리미리 좀 살펴봤더라면 네.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김태규 회장은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탓했습니다. 김 회장은요. 이사회가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려서 결국에 무능한 회장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서 불편함을 알게 된 격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좀 불만을 토로를 했고 또 김태규 회장은 협회 직원을 개인 비서 다루듯 했다든가 아니면 셔틀콕을 추가로 받아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지방에 뿌리고 다녔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 좀 받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는 내부 파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 회장 스스로도 일부 직원에게 한 폭언들은 자신이 좀 사과해야 할 일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능한 회장이다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제 유능한 회장 저희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양궁협회인데 자 양궁협회가 어제 굉장히 성대하게 양궁 선수들 위한 만찬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는 금메달을 따고도 초상집인데요. 이 지금 양궁협회는 연일 잔치집입니다. 네. 이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메달리스트들에게요 또 거액을 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거액을 쏜다. 포상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거액이란 얘기를 나옵니까? 네, 뭐 당연히 억대겠고요. 네. 또 어제 정 회장이 양궁 선수들 가족 스태프 300명 등을 모아서 만찬을 열었는데 사실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선수단을 초청해서 만찬회를 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만찬회와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오. 정말 성대한 만찬이 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 회장은 올림픽 3관왕 김우진 선수 그리고 임시연 선수에게는 각각 8억 원씩을 쏜다고 합니다. 각각이요? 네, 각각 오. 8억 원씩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실 양궁협회에서는 개인전의 경우에는 금메달 3억 원, 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데 여기에도 추가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각각 8억씩을 주게 된 겁니다. 정의선 회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양궁은 금메달의 개수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 양궁이 국내에 기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 한국 양궁은 좀 월등한 실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금자탑을 쌓아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40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이 협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더 이상 인간계에서는 적수가 없는 이 선수들이 정교한 기계와 연습할 수 있게 슈팅 로봇까지 지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배드민턴, 양궁 뭐 두 종목 세계 1위인데 네. 지원 이런 건 좀 극과 극이다 이런군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수영 교수님, 뭐 리포트 보셨겠지만 이 회사 돈 81억을 빼돌리고 이 돈을 명품 쇼핑하다가 걸렸습니다. 이 무모한 거겠죠? 네, 뭐 무모하기도 하겠거니와 결국은 사고자 한 게 그게 명품 시계라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일어난 그 시점은 3시인데요. 3시. 그 돈을 가지고 6시에 그 백화점을 갑니다. 바로 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3시간 후에 백화점 가서 결국 산 건 명품 시계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잠깐 이제 브리핑으로 나왔지만 외국에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도주했어야 있어요.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뭐 외국으로 공항으로 직접 갔으면은 이 사람 검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채고 즉시 강남 경찰서에다가 횡령 사실을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강남 경찰서가 아주 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을 즉시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게 닷새 만에 결국은 이 80억 그러니까 아까 그 80억 정확히는 8천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80억을 회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직원들이 발빠르게 대처 안 했으면 81억을 거의 뭐 날릴 날려보내는 뻔했죠. 거네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회사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없지 않았던 게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였는데 이게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회사에는 치명적인 이제 문제를 유발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실질 심사가 들어가면은 거래 중지가 된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주가는 현저히 바닥을 치겠죠. 그러겠네요. 네.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보는 것 같은데, 자, 정재인 변호사님, 이런 회사 돈 횡령 사건 저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긴 하는데 뭐 유명인 관련 횡령 사건도 있었고요. 자, 이번 사건, 이 회사 이 직원 그러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횡령의 경우에 대법원 양형 기준표는 보통 한 50억에서 300억 정도 횡령했을 때 4년에서 7년을 기본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1, 2년 정도씩 가중 요소가 있으면 더하고 또 감경 요소가 있으면 좀 빼고 그렇습니다. 4에서 7년 정도.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3,098억을 횡령한 네. 어떤 은행의 자금 투자 담당 간부가 3,000억 있었거든요. 정도를, 예. 예, 3,098억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가 이제 한 7년에서 11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1심 판결은 검사가 40년 구형하고 그 판사는 35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사상 최대 형량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량이 뭐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빗대 보면은 이것도 뭐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횡령한 돈을 대부분 좀 찾았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범인이 스스로 납부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하더라도 거의 뭐
4년, 7년보다 더 높게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뭐 위자료 최근 사건 보면 세계 요인 소송이라고 하는 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 구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나오겠네요. 워낙 형량이 뭐 낮다는 비판이 많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점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당한 사건으로 저희가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잠시 이제 길에 차를 주차하고 왔는데 차가 갑자기 없어졌다.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면서요? 어떤 일입니까? 네, 이게 바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지난달 3일 밤 10시 20분께 차량을 도난당했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열쇠는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을 하고 와 보니까 내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해당 장소 주변을 CCTV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A씨가 피해자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k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은 새벽 2시경 이 차량을 발견을 했고 이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이 A씨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근처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를 한 뒤에 이 다른 곳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 술 마셨다. 네, 그런데 이후 집에 갈 때는 조금 만취 상황이어서 이 차를 주차한 곳까지 오기는 했는데 마침 이 A씨의 차와 비슷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을 해서 운전석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 앞에 떡하니 남의 차를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건데 당시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차를 훔치게 된 경위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어요. 네, 그런데요, 이 A씨 사실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들어보니까 자기 차랑 비슷한 차여서 뭐 탔다고 했는데 무면허고 차를 갖고 집에 간 과정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자, 이수정 교수님 이거 거의 습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습관적인 건 틀림이 없는데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게 되려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계속 뭐 아침에도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이제 하루를 견뎌야 되는 이 정도가 돼야 기억이 안 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사람의 진술은 사실 좀 변명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범죄로 결국 엄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네. 계속 차를 몰고 그러니까 다녔고. 무면허니까 명화 정지니까 그렇죠. 차를 애초에 갖고 갈 수가 갖고 없는 다니면 안 상황인데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술 먹고선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큰 범죄이죠. 네. 자, 정재민 변호사님, 자 남의 차까지 갖다 버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황당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처벌됩니까? 지금 이제 음주운전이 있고 무면허 운전 또 있고 그 두 가지도 매우 중하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전과도 이제 봐서 그 여러 번 반복됐다 그러면 뭐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한데 이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절도가 성립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많이 다툼이 있거나 또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도 술에 취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차인 것처럼 들어갔다는 거고 거기서 잤잖아요. 이제 그런 정황들이 진짜 저걸 훔치려고 자기 걸로 훔쳐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 인정하기가 좀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래도 자기가 뭐 고의가 없었더라도 차를 가져갔으면은 절도죄가 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절도죄는 이제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이걸 완전히 내가 취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고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완전히 좀 만취해가지고 뭐 저렇게 정도 했는데 저거를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게 실제로 판결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36주 낙태 유튜버 관련 소식인데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장가 기자, 일단 이 사건 수사 진행되자마자 이 수술 집도의가요, 이 태아를 화장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 37주 정도가 되면 만삭이라고 하고 네. 이 40주 정도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6주 차에 아이를 낙태를 하고 또 그 전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 태아를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낙태를 집도한 원장은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게 된 7월 12일 한 업체를 통해서 화장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화장은 다음 날에 이루어졌고요. 수술을 6월 25일에 했는데 시신을 그대로 뒀다가 보름이 넘어서 화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태아 시신을 화장을 할 때는 뱃속에서 숨졌다라는 이 사산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부인과는 이 사산 증명서에다가 자연사산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적고요. 그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이 태아의 건강과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떤가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심장 뛰는 거 봐요. 봐요. 심장도 뛰잖아, 봐라.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한다고. 모지야야. 심장도 이래 잘 뛰잖아. 네,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심장이 달 뛴다라고 얘기했으니 네. 뱃속에서 사산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사산이 만일 됐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유튜버이다 보니 예. 본인의 이런 이제 낙태 경험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일기처럼. 그러면 어디선가는 사산이 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제 분이 불평을 했던 건 아팠다, 매우 아팠다. 그리고 900만 원이나 들었다. 산모가 아팠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 주로 이제 불평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뛰는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네. 틀림없이 이제 한 30주 이상 되면 거의 사람입니다. 손가락, 그렇죠. 발가락 다 생기고 중추신경계 생기고 그러면 아이 그 태아가 아주 배 안에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의 낙태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지금 게시를 해놓다 보니까 아무리 의사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 종합해 보면은 뭐 증거 인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럼 정재민 변호사님, 이 수술에 이 참여한 이들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근데 저게 원래는 이제 낙태죄가 있었는데요. 2020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까지만 낙태죄가 유효하다. 예.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게 어떤 여성의 자기결정권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이제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법을 다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9년에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법을 안 만들고 있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를 지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뱃속에 있으면 39주든 38주든 다 낙태죄가 그렇죠. 되는 건데 지금 경찰도 낙태죄가 없으니까 지금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증거를 또 뭐 인멸하는 정황이 보이는 네. 거고요. 근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원래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하는 거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건을 남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줘야 증거 인멸죄가 되겠고요.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을 할 때는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되게 중요한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낙태죄도 애매하고 살인죄라고 하기에도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은 살인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벌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황당한 좀 상황인데 좀 명명백백하게 조사 이뤄져서 합당한 처벌이 좀 이뤘으면 좋겠다. 뭐 추후에 발생할 사건 방지를 위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속보부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30일 모레입니다. 모레 회동을 하기로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하기로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격 연기했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약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해하거나 좀 뭐 나아가서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 뭐 외부로 보기에는 또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뭐 할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시간적인 면도 굉장히 뭐 타이트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곳은 의정 관련된 의료대란 아닙니까? 그 추석 대신 의료대란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석 전에 만나서 뭔가 대책을 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은 좀 불편한 심기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약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내년에는 뭐 한 7,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좀 유보하는 게 어떠냐. 26학년이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좀 유예하자, 1년 유예하자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대통령은 단칼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정부의 권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또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건부 복지부 제2차원을 좀 어떻게 보면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건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당이라도 그러죠. 그래서 유난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만찬 연기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많이 나왔었죠. 저는 생각할 때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만찬 연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의힘하고 당정이 만나서 뭔가 지금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시급한 것이 있다랄지 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연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입니다. 실제로 어떤 입장인지 의정 활동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여태까지 있던 일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데 자, 고위 관계자가 의대 증원 입장 변화 없다. 한동훈 대표 의견과 무관되게 일관되게 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의대 증원 입장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고 꼼꼼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지지가 있고 입장이 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의사 증원은 국민의 지지가 있는데 왜 지금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저것을 꼼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힘이 있다고 노력을 안 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은요, 그거는 점점 독재적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한 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데 갑자기 안 만난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불편하니까 안 만난다는 걸로 오해받기에 너무 딱 좋은 겁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있고 국회도 다음 주부터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국가 최고 지도자와 집권당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자리고 그 안에서 다뤄질 의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바쁘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설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협량한 정치, 그다음에 소인배 정치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은요, 국민들에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말에도 저는 굉장히 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가고 있지만 어제 한 행사에서 이렇게 짧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박수 나눈 모습이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 보면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사실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기를 드는 듯한 어떤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진짜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정책 스타일이랄지 인사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못 가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뭔가 판단에 있어서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여당의 대표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전달하는 것 자체를 마치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6개월 좀 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생각보다 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잖아요. 방향이 옳더라도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그렇죠.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돌발 변수가 뭐였냐면 지금 전공이 안 오면서 또 내년 지금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그 의대생들이 유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7,500명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마 대통령께서 이것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걸 밀고 나가는데 국민이 불편해하고 또 국민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야죠. 그런데 2,000명은 꼼꼼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국민이 죽든 말든 의료 응급실 뺑뺑이가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2,000명을 할 때는 이건 정말로 정당하다. 그러니까 죽든 말든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료 개혁의 어떤 동력이 유지하면서도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죠. 근데 자꾸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엇박자를 내니까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반기를 드냐 그게 아니고 서로 협치하고 하기 전에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편안한 국민에게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 자꾸 모든 걸 윤 대통령이 반기 든다고 가면 어떻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같이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요. 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 너무 차별화를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원로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자, 듣고서요. 마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아마 큰 상처가 날 수 있을 테니까 초기에 조절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 임기 한 4년 차쯤 중반쯤 해서 그때 가서 차별화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김상일 대표님. 일단은 김종인 전 대표는 자, 지금 너무 너무 빨리 세우지 말고 중후반쯤에 임기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저 말이 맞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반화로 넘어가 버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동훈 대표는요, 당대표를 만약에 대선에 도전을 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4년 차에
그 차별화를 하면은요 너무 늦어요. 이미 아니, 자칫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당대표를 이미 맡아버렸잖아요. 만약에 4년 차에 그 차별화를 하려고 했으면요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나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빨리 달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대표라는 큰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자, 대통령께서 좀 전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큰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근데 대통령은 방향만 오르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오른 걸로는 안 돼요.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차별화를 하는 듯한 방향만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차별화 했으니까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은 시기 조절보다는 굉장히 현명하게 차별화를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준비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입원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을 했죠. 태어나서 대통령실을 곧바로 또 압박하는 그런 의정 갈등 관련해서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듣고 오시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입니다.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뭡니까?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왔더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여야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실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의료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 빼고는 상당히 다 동의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미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게 되면 가장 뜻이 맞는 것이 의료 개혁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 얘기가 뭐 틀린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0명 자체를 고집할 게 아니고 뭔가 여기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해서 지금 양당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대통령에게 제시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꼼꼼하게 2,000명 했다 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가져와도 또 이걸 또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친윤 세력들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야 회담 해가지고 뭔가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왔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내년에 유보하자 그런 한동훈 대표 의견을 또 받아들인 꼴이 되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결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순되냐 모순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정책의 탄력성을 부여했을 때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을 따져야지 이걸 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랄지 아니 뭐 계속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의 방향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마지막으로요. 자, 어쨌든 대통령실은 굉장히 이래도 저래도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원팀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 난처하죠? 국민을 위해서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박수를 받겠지. 그게 왜 난처한가요? 난처한 이유는 딱 하나요.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고 싶기 때문에 난처한 겁니다. 듣지 않고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고 싶기 때문에 난처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옳은 것을 향해서 가고 방향도 맞아요. 근데 방향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골프로 비유를 한다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홀컵이 있는데 방향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거 훨씬 넘겨치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을 받잖아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정책의 효과예요. 효과.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느냐. 그 효과가 1일에도 있느냐 아니면 100을 달성할 거냐. 그럼 요번에 100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50의 효과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효과가 없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조절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라이브 픽입니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 이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리운 푸바오를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푸바오 마지막 3개월 모습을 담은 영화 안녕 할부지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가족 이야기에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을 더한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됐다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푸바오와 사육사들 간의 우정을 대중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사육사들의 푸바오를 향한 진심 어린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또 대스타인 가수 이문세 씨가 배경음악 작업에 함께해 대중들의 기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푸바오, 스크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영화 시민 덕키를 아시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키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돼 화제입니다. 8년 전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봤던 김성자 씨. 영화 속 내용처럼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을 경찰에 제보해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김 씨 덕에 알려진 피해액은 무려 1억 3,500만 원이었고 234명의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도 누락하고 당시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 원과는 달리 김 씨에게 포상금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김 씨 측에선 해당 포상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대검찰청 권익위원회에게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며 이번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고생을 보상받은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네요.